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작년 7월 이후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3월 대비 4.2% 상승해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쌀, 달걀, 배추처럼 자주 구매하는 생활 필수품 대상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드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카드 평균 승인액은 1년 전보다 2% 정도 줄었는데요. 분명 지표상으로는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여전히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건 우리 실질 소득도 같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간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증권,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덕분에 주식 투자 수익, 코인 투자 수익 등 짭짤한 부수익을 거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의외의 수익은 소비 지출로 바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대출 이자율은 올랐습니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이 이미 3개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더욱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점점 잦아들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버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 인물, 그리고 지리 속에 숨은 이야기로 경제를 풀어보는 지리는 경제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침에 손에 잡히는 경제와 유튜브 딩딩대학에서 활약하고 있는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주제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거 가져오셨을까 하고 네. 늘 제목을 한번 정해오시잖아요. 네. 근데 제목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 벚꽃 엔딩이 아니라 지구 엔딩? 와,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관심사는 뭘까 네. 생각해봤더니 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벚꽃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3월 말부터 벚꽃이 확 피었고요. 그다음에 벚꽃 구경하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은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오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산불 끄는데 단비가 내려서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지나고 보면은 지난 주말이 이 비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벚꽃 구경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 혹시 뭐 박 교수님도 어디 좀 다녀오셨나요? 저는 거주지가 여의도라서 근처 뭐, 벚꽃이 많아서요. 네. 자연스럽게 봤는데 벌써 진짜 오늘 오다 보니까 꽃잎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벚꽃 피고 뭐 햇볕에서 야외 나들이 가고 이런 게 사실 봄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올해가 특히 벚꽃이 너무 빨리 펴서 축제나 행사 준비하신 쪽에서는 정말 울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벚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1991년부터 2020년의 평년보다 최대 16일이나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은 관측이 시작된 1922년 이후 두 번째로 빨리 핀 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주변 분들 여쭤봤더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벚꽃 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3, 4년 만에 야 이거 대목이다 해서 준비하신 분들 많았는데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 제주 전농로 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월 24일하고 26일 사이로 축제를 잡아놨는데 올해 22일에 그냥 피어버린 거예요. 벚꽃이. 그리고 부산에서도 벚꽃 축제가 아예 행사 예정일보다 열흘 먼저 만개를 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축제 일정을 변경하느냐고 이제 진땀을 뺀 것도 있고요. 뭐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 축제가 개나리가 너무 일찍 펴가지고 긴급 공지해서 축제를 막 일주일 당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 기상 예측 보면 맨날 무슨 슈퍼컴퓨터 사온다 했는데 이 개화식이 이것도 예측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좀 빨라질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 전체 이상 기온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꽃 축제를 일찍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 위기의 서늘한 전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이제 점점 빨라지는 개화 시기 때문에
이번 세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벚꽃 축제는 한 2월에 열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뒤면은 구정설 연휴 지나고 바로 벚꽃 축제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구정 때 벚꽃 축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정말 봄꽃이 주는 서늘한 경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리는 경제사 시간에는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동안의 경제 역사에서 이 자연재해,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준 경제적 파장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최근 들리는 경제 기사에도 기후 위기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지 이 경제는 환경하고 어떤 좀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주 옛날 기록 들춰보면 이렇게 날씨가 따뜻했던 적도 있었다, 꽃이 빨리 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만 특별히 꽃이 빨리 핀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올해 봄꽃이 좀 일찍 폈다는 게 뭐 올해만 좀 특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물론 이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가끔 이제 평년이나 봄꽃이 일찍 펴면서 관계자들이 막 당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화를 어떻게든 늦춰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최근에 서울 은평구의 불광천 벚꽃 축제가 있었는데 3월 말부터 벚꽃에 비추는 조명을 일제히 껐습니다. 이거 밤에 계속 비추고 있으면은 개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였죠. 아니 조명 끄면 개화를 늦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명하고 거기서 나온 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라도 개화 시기를 늦추면 나름대로 이게 축제라든가 행사 관련된 거니까 노력을 하는 거긴 하겠네요. 네, 20여 년 전에 제주에서도 사실 자연을 거스르려는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중순에 포근한 날씨 때문에 이 벚꽃이 일찍 피니까 잡아놓은 봄 축제가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행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이 출동을 합니다. 트럭으로 이제 얼음을 막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얼음 주문해서 뭐 하려고요? 일단 벚꽃의 개화를 늦추기 위해서 21년 전 오늘 4월 5일에 축제일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화 시기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서 트럭으로 실어온 얼음을 이 벚나무 밑둥에 놓고 얼음찜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얼음찜질을 해서라도 개화 시기를 늦춰보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당시 관련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2002년 3월 19일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시가 벚꽃이 일찍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벚나무에 얼음찜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을 늦추자 제주시가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트럭 가득히 싣고 온 얼음을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꽃봉오리를 내민 벚나무 밑에 2-3개씩 옮겨놓고 있습니다. 얼음으로라도 온도를 낮춰 개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아 참, 봄을 늦추려고 나무에 얼음찜질을 한다. 이거 외신에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그 배경 소리로 이렇게 막 뭘 써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게 얼음 써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제 이상고온이 발생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올해의 이상기온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장기적인 추세를 알려줄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투발루거든요. 근데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긴 하지만 이게 해수면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투발루 외무장관이 지난해 수중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말에는 메타버스에서 연설하면서 야 우리나라 땅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위험성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섬나라들은 기후 변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걱정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거 섬나라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이 전 지구적으로 퍼지고 있고요. 올해 1월 유럽에서는 폭염 기록을 경신한 곳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최고 기온이 덴마크나 라트비아도 12도 막 11도 이랬고요. 비교적 위도가 높은 네덜란드도 막 17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에 이 정도 했다는 거고 스키장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풀밭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돌기도 했습니다. 뭐 스페인에서는 뭐 빌바오에서 25도를 기록해서 평년 기온 10도를 웃돌기도 했고 스위스에서는 일부 슬로프는 스키 대신에 아예 그냥 자전거 길을 열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리 베네치아 하면 또 뭐가 또 생각나십니까? 물의 나라, 물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2월에는 베네치아 가뭄 때문에 수로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배가 다닐 수 없는 곳들이 속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도시들의 모습들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바꿔놓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섬나라 이야기나 유럽 이야기 아니고 결국 우리도 안정권이 아니다 이런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절절히 느끼는데요. 저 지방에서 농업 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재배했던 작목 자체가 이제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방 한계선, 재배 북방 한계선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던데. 네, 뭐 사과하면 뭐 대구 사과, 네. 감귤은 원래 제주였고 뭐 무안 양파 이렇게 특산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점점 이런 법칙들이 다 깨지면서 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기후 변화가 확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입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뭔 관계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면서 원래 그 독도는 우리 땅 2절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오. 원래 2절을 보면은 동경 132, 북위 37 하고 난 다음에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이렇게 가사가 이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이야, 충격입니다. 네. 가사를 바꿨군요. 기온 올리고 강수량 늘리고.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바꾼 거고 강수량이 1,300이었는데 1,800이 됐고요. 평균 기온도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럽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리스크 관련 컨설팅 업체인 이제 그 베리스크 메이프크로프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2021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00개 도시 중에 99개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이제 아시아 쪽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아시아에 속한 게 우리니까 우리도 영향을 크게 받네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크게 받는 거고 사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잖아요. 예. 예전에는 기후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는 기후 위기. 그렇죠. 기후 위기로 표현하고 막 재해 재난 뭐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극심한 날씨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8건의 자연재해가 났는데 1,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는 경제 피해가 났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 국립해양대기청 미국이죠. 2016년 이후에 총 5천 명이 사망하고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재해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어떤 재난 이런 걸로 경제 손실이 1970년대 이후 7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위기로 진짜 발전한 셈인데 단순히 경제에 주는 피해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딱 되나요? 그렇죠. 근데 자연재해가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죄어오는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서히 변하니까 사실 중요도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바로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안 세우고 장기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꿀벌 실종 사건인데 기억합니다. 그렇죠. 봄부터 집을 나간 꿀벌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통이 텅텅 빕니다. 이 당시에 이제 봄에 전체 20%에 달하는 양봉 농가가 피해를 받았는데 거의 벌통 40만 개가 피해가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벌통 하나당 한 2만 마리의 꿀벌이 살거든요. 그러면 최소 78억 마리의 꿀벌이 한꺼번에 사라진 건데 이 최근에도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와서 양봉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원인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서 꿀벌이 제대로 겨울을 나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 무차별적인 농약 살포, 그다음에 꿀벌 응애라고 부르는 기생충 방제 실패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방제제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긴 거 아니냐 기생충이 그러면서 이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 때문에 꿀벌이 폐사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 지점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한국 양봉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2021년 10월에 이상 고온에 이은 이상 저온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겨울이 이제 겨울 벌이 이제 월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겨울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특정한 원인을 지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다 합친 결과가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고요. 이 꿀벌이 줄어드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꿀벌이 폐사하는 군집이 붕괴하는 현상, CCD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 CCD가 이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 무리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벌집에는 여왕벌하고 애벌레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2007년 캘리포니아에도 이 벌통이 거의 최대 90%까지 벌이 사라지는 이 CCD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뒤로 이게 잦아드는 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확산이 돼 왔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그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도 꿀벌인데 네. 야생벌의 숫자와 종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미와 유럽의 호박벌 60여 종을 조사한 결과 거의 한 절반가량이 1901년에서 1974년 사이에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007년 5월 4일 당시 뉴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지에서 꿀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파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꿀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벌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벌들은 사라지고 여왕벌과 유충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 27개 주에서 전체 꿀벌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꿀벌들의 순환 시대네요. 네, 이게 78억 마리면 이제 감이 안 잡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이상 고온, 저온, 막 불규칙해진 아까 개화 시기 이런 것들이 꿀벌에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꿀벌은 여러 단계에서 사실 기후 변화에 민감한데 특히 이제 여왕벌 산란이라든지 벌집 안의 온도 이런 것들이 꿀벌의 생육이나 활동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월에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면 폐사율이 또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다른 나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좀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꿀벌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겠지만 네. 이 꿀벌이 우리 경제와는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꿀벌이 뭐 농민분들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도 있습니다. 어허. 이게 벌꿀도 못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예. 사실 벌들이 식량 생산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UN 식량 농업기구 FAO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벌은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작물 가운데 71종의 수분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유럽에서만 거의 뭐 농작물의 84%가 벌 같은 이제 화분 매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만 하더라도 한 4천여 종이 이 벌의 수분 작용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거의 벌의 경제적 가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한 27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네. 전 세계 식량의 총 가치의 한 10% 정도를 꿀벌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꿀벌이네요. 그렇죠. 저보다는 안 돼요. 네, 이게 보면 물론 이제 교수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경제학 원론 교과서 보면 또 꿀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시장이 형성되면은 가격 매기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금전적인 거래 없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 영향을 미칠 때 이걸 갖다가 외부 효과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로 드는 게 바로 꿀벌의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 농장 주인 나오고 그다음에 양봉업자 나와서 서로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서로 윈윈 이득을 얻어간다 이런 건데 이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상당 부분을 이 꿀벌이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꿀벌 사라지면 이런 긍정적인 경제적 외부 효과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피해가 생각보다 더 커지겠네요. 네, 이게 물론 요즘에는 뭐 시간당 얼마를 받고 양봉업자분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적 지불을 하면 외부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기처럼 누렸던 꿀벌들의 기여, 그다음에 이제 그런 존재 고마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냥 조금의 경제적인 효과를 포기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좀 좁혀 보면 우리나라 100대 농작물 가운데 이 38개에서 42개 정도가 이 꿀벌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화분하는 거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화분맥의 동물이 없으면 사실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주요 작물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의 기여도가 사실은 이 곤충 중에는 가장 높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는 게 단순히 곤충 하나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위험한 거는 이제 해가 갈수록 또 심해져. 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데 이제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꿀벌 실종 사태를 보면서 뭐 원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의 환경 문제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꿀벌이 과거의 환경 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네. 어떤 점입니까? 그거는 바로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까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MBC 양효걸 기자와 지리는 경제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벚꽃이 일찍 피는 것 그리고 봄에 찾아오는 손님인 꿀벌이 실종되는 것 이 모두가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의 환경 위기가 옛날의 위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면은 과거의 환경 오염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박 교수님 생각하실 때 최초의 환경오염 문제 언제 발발이 됐을까요? 뭐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 발달 아닐까요? 아무래도 뭐 공장 같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고 근데 환경오염의 역사가 로마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에도 뭐 자연재해는 있었죠. 근데 강성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단 하나의 물질로 설명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길필런이라는 역사학자가 논문에서 납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네. 이 납이 이 철보다 좀 다루기 쉽고요. 여러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로마의 상하수도 시설이 어떻게 보면 납으로 다 돼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납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예, 납은 이제 돈으로도 쓰이고 뭐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쓰였는데 유럽 중세까지 널리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피부에 바르면 핏기 없이 창백하면서 하얀 얼굴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로마인들이 주전자나 냄비 같은 주방 용기에 납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포도주를 끓여 먹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납을 섭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후로도 납과 같은 중금속이 상당 기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길필란 학자 말씀대로라면 진짜 납 중독이 환경 문제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시초고 이후로 또 환경 오염을 찾아본다고 하면 영국 런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952년 12월에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이게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최악의 대기 오염 사건이거든요. 뭐 이전에도 스모그는 있었습니다. 근데 1952년이 유독 지독했던 거는 이 석탄 연료에서 나오는 황산염 이것 때문이었는데 1952년 12월 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영국 상공에 안정된 고기압이 생기면서 바람이 안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날씨는 춥다 보니까 석탄 난방 계속 떼고요. 이런 아황산 가스가 안개랑 결합하면서 강산성인 pH2의 황산 안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산성도가 pH 2면 이거 뭐 거의 위액 같은 거 아니에요? 위액이 1.5에서 2거든요.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사람 폐에 스며들고 눈과 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 천식 뭐 계속 유발해서 4천여 명이 바로 사망을 했고요. 이후 8,000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최악의 환경오염 참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안개가 자욱해서 바로 1m 앞에 물체도 보이지 않아서 팔을 뻗고 걸어 다녔다고 해요. 길에서. 예. 심지어 이 안개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 유독가스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한창 대기오염이 심할 때 이런 런던 스모그 형태의 안개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1월 달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대기 중 4월에 한 번 꼴인 9일 동안 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45일 중 29일은 시정 거리가 7km 이내로 줄어들어 눈앞이 뿌옇게 흐리는 런던 스모그의 초기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 이거 런던 스모그가 물론 7, 8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정말 충격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또 희생이 됐고 이 전국 세계 각국이 이 대기오염 정말 심각하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고요. 영국 정부도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질 좀 회복시켜보자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특별조사위원회 차리고요. 거기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기청정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용 난방 연료에 대해서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 생깁니다. 이런 법이나 이런 노력으로 대기질이 좀 좋아졌나요? 네, 많이 좋아졌죠. 석탄 사용 줄어들고 아황산 가스에 대한 배출이 또 줄어들면서 런던 대기질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이제는 이거 좀 어렵겠다 하면서 저개발 국가로 이제 제조업들을 외주화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선진국들이. 이런 움직임이 우리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빠른 성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공장이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됐고요. 근데 오염이 계속 심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년대 낙동강 페놀 사건이 등장합니다. 기억합니다. 네, 이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91년 4월 뉴스를 한번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두산전자 구미공단에서 오늘 낮 12시쯤 또다시 페놀 원액 1톤가량이 낙동강에 흘러들었습니다. 대구에 또다시 식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 저장조의 이염새 부분이 파손되면서 원액 2톤가량이 흘러나와 절반 정도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런 사건 겪으면서 뭐 수도권 대기질, 그다음에 뭐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도 안 되겠다. 이 9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으로 공장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수질도 많이 개선됐는데 바로 이 점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환경오염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예. 지금은 근데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건가요? 네, 예전에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은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신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중국의 공장을 옮기면서 마치 그 시절 로마처럼 중국이 오염이 됐고요. 그렇네요. 2009년에 이제 리포트인데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납중독 실태 한번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자양이는 또래보다 키도 작고 지능도 떨어집니다. 검사 결과 혈액 1리터당 684 마이크로그램, 정상치보다 무려 7배 가까운 납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납중독은 윈난성과 후난성, 산시성, 푸젠성 등 곳곳에서 잇따랐고 지난 석 달간 중국 언론에 공개된 수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2010년대 들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미세먼지가 직격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 국가 안에서의 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심지어 국가를 잠시 옮겨도 지구적인 영향이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장을 뭐 지구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 환경오염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과거 환경오염 문제는 특정 현상 해결하면 전체 생태 시스템으로 치유가 가능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되게 큰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화성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사실 실제로 지금 지구의 생태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 혹시 박 교수님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초콜릿은 좀. 그러면 좋아하죠. 네. 네. 이 기후학자들이 경고하는 시점 중 하나가 바로 2050년입니다. 예.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한 30년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2050년에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얼주가 마시는 분들이 왜 부자가 되죠? 이게 2015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은 기후 변화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커피 재배지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하하. 그런 보고가 있고요. 이 기온 상승으로 이 205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커피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 이게 88%가 감소할 거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가격이 뛰겠네요. 가격이 엄청 뛰겠죠. 네. 초콜릿은요? 초콜릿은 이게 2013년 연구에서도 지적을 한 건데 지구 기온이 한 2도 정도만 올라가도 가나와 아이보리 코스트에 있는 광대한 코코아 재배 지역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뭐 얼주가는 뭐 부자들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고 카카오까지 들어가는 카페 모카는 뭐 거의 초부자들이 즐기는 비싼 음료가 될 거라는 전망인 겁니다. 저도 커피 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2080년에는 아예 야생 커피가 멸종할 수도 있다 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미리 마셔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점심 때 카페 모카 한 잔 드시고요. 네, 미리 좀 드시고. 근데 이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작물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어떤 게 사라질 수 있는 작물인지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콜릿하고 커피 말고 더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콩, 와. 대두, 사과, 커피, 쌀, 고추, 감자, 벌꿀, 조개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식자재잖아요. 네.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8개 모두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핫도그에 뿌려 먹는 머스타드부터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밥에 빠질 수 없는 것도 뭡니까? 고추냉이. 그다음에 쌀국수에 들어가는 스리라차 소스도 곧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뭐 그냥 우리 처음에는 꿀벌 얘기했습니다만 영향 안 받는 작물이 없네요. 이게 뭐 나중에는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4월만 해도 실제 이 할라피뇨 고추의 원산지 멕시코에서 3년 동안 가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스리라차 소스가 생산이 안 되고요. 세계 겨자씨의 80% 생산하는 캐나다에서 또 가뭄이 생기면서 이 수확량이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머스타드 소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대표 작물 또 와사비라고 부르는데 고추냉이 생산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태국 홍수로 옥수수 생산 줄면서 옥수수 통조림 있잖아요. 예. 이게 한때 또 수입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작물 대부분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작물 수요를 갑자기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량은 또 굉장히 최소한의 소비를 또 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학술지의 란셋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한 해 앞으로는 14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 해결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뭐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 경제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이게 모든 식량 문제들이 또 곧바로 경제 시스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뭐 이독실 과학평론가 분이 꿀벌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도 했는데 또 박 교수님도 거기에 또 언급해 주셨죠. 이런 식량 생산이 오는 타격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공급 충격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으로 보더라도 이게 수요가 줄면 가격 균형 거래량도 줄지만 사실 가격도 떨어지거든요. 네. 물건도 싸지는 건데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는 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에너지 공급이 줄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경기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에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게다가 이걸 유발한 원인 이게 농업 생산 감소다. 그러면 에그리컬처를 따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그런 현상이네요. 네. 근데 또 그동안 세계 경제가 교류를 하면서 국제 분업이 또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 서로 얽히면서 다른 나라 없이는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문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ESG라는 경영 원칙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에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런 걸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ESG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인데 이를 제일 앞에 써놓은 이유도 이게 제일 시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CSR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뉴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겨울 되면은 뭐 대기업 뭐 총수가 뭐 연탄 봉사 같은 거 나르기 봉사 이런 거 하면서 뭐 수검댕이 묻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 환경에 대해서는 수치를 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투자까지도 결정하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ESG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환경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보여주기식 행사나 행정해야 될 게 아니라 실제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 문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환경 규제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난해 말에 채택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이 탄소 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 수출도 막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바로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제 딱 경제적 타격으로 딱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글로벌 대기업의 78%가 우리는 2025년부터는 탄소 중립 안 하는 데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아예 계획을 밝혔고요. 뭐 중국이 가장 큰 손해를 이제 보면 우리도 중국 시장의 반제품과 완제품을 수출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가 손실이 날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우리나라도 이 176조 원 가량의 무역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제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차지하는 60개국을 뽑아가지고 예. 거기에 환경 관련 대응 잘하고 있나라고 순위를 쫙 매겼는데 한국이 60개국 중에 한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거의 뭐 하위권 아니에요? 4강 안에 들었습니다. 오, 다행이네. 4강 신화는 아니고 예. 꼴찌에서 4강. 아이, 또 왜요 또? 참담한 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가 대상의 63개국 중에 60등을 했고요. 이게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렇게 3개 나라였는데 여기서도 사실 산유국 빼면은 그렇네요. 거의 지금 우리가 꼴찌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하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의 영향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이 미래 성장 전략의 하나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환경 오염 문제는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곡도 저도 무서운 제목으로 되어 있는 노래를 정했습니다. 무서운 제목 뭐죠? 예. 이따 들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실제 가사는 로맨틱한 노래지만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